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민법 조문정리 마지막 영상이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꾸준히 조문을 들었다면 이미 한 80% 정도는 완성됐고요. 그동안 쫓아오시느라고 고생 참 많았습니다. 다만 이 조문은 한 번 듣고 말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40조입니다. 일단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얼마나 안 내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640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죠. 따라서 임대차의 경우에는 2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조심할 것은 2달이 아니라 2기다. 월세면 2달치, 연세면 2년치가 되고요. 또 차임액에 달하는 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기 연속해서 안 내야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기의 차임액에 달했을 때 조금씩 안 낸 돈이 합산해서 2기분이 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640조는 뭐에 관한 임대차입니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예요. 그 다음 641조입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죠. 그럼 결국은 641조에 따른다면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한 설정된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도 2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합치면 건물에 관한 임대차든 토지에 관한 임대차든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2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좀 이해가 필요한 것은 642조입니다. 자, 일단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갑의 땅에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을은 토지에 대해서 뭘 하고 있냐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건물 등을 소유하건 임대차죠. 근데 문제는 이 건물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을이 2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되면 건물은 뭐가 되겠어요? 철거가 되겠죠.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돼서 을에게 임차권이 없다면 을은 타인의 토지의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없어지잖아요. 따라서 이 건물의 저당권자가 뭐 볼 수 있는 거죠?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642조를 두고 있습니다. 전조의 경우에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때 그 건물 등의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제2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288조는 뭐냐 하면 지상권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당해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에 설정된 저당권도 소멸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소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저당권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통지한 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소멸 청구의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288조의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담보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인데요. 이 건물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건물의 소유자인 토지 임차인이 이 기분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했다는 사실을 담보권자에게 뭐 해야 됩니까? 통지를 해줘야 된다. 해지했다는 사실을 담보권자에게 통지를 해준 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43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단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에게는요, 지상권자와 마찬가지로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면 한 번 더 합시다.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게 되면 임차인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643조입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적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은 지상권자와 마찬가지로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볼 것은 뭐냐면 지상권과 다른 점입니다. 자, 지상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경우에만 갱신을 청구하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임대차의 경우에는 기간에 만료된 경우뿐만 아니라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고요.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했고 그때 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와 또 두 번째,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하게 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두 가지가 인정이 되고요. 특히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해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굳이 갱신 청구를 별도로 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645조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읽어보면 전조 규정은 지상권자 그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준용합니다. 따라서 결국은 요 토지 임차인도 결국은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겠죠.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646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죠. 자, 이랑 읽어볼게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건물의 임차인인 거죠. 그러면 앞에서 토지 임차인은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었죠. 그러면 건물 등의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아니라 뭐가 인정이 되냐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계속 보시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약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환과 같다죠. 자, 그러면 건물 등의 임차인에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돼요. 이건 형성권이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거부할 수도 없고 특약으로 배제할 수도 없거든요. 자, 근데 요건은 뭐냐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어야 돼요. 아니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 등의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을 시켰거나 또 아니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47조인데요. 일단 전차인도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돼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자,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어야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요? 전대인이 아닌 임대인으로부터. 또 매수를 해서 부속시킨 경우에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전대인이 아닌 임대인인 거죠. 따라서 전차인이 원래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거나 또는 원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1라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죠. 그러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았다는 얘기죠? 동의를 받았다는 얘기죠. 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위하여 누구죠?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 종료 시에 누구한테요?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요. 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같다는데 이 뒷부분은 좀 헷갈리게 하니까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따라서 우리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는 전차인도 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48조입니다. 법정질권인데요. 실제로 시험에 질권이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개념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일단 648조와 650조를 한꺼번에 같이 기억하시는데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 지급하지 않은 차임을 받기 위해서 임차인의 동산이나 과실을 압류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법정질권이라고 한다. 끝이에요. 다시 한번요.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있을 때 임대인이 그 차임을 받기 위해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이나 과실을 압류하면 이게 뭐죠? 법정질권이다. 까집니다. 읽어보면 648조죠. 토지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인지의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익에 공령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죠. 650조입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죠. 그러면 합쳐서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있고 그 연체 채권을 받기 위해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이나 과실을 압류하면 이게 뭐죠? 법정질권이다. 이렇게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저당권인데 자 이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서요.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했어요. 건물을 압류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법정저당권이 됩니다. 읽어볼까요? 토지 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후 채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러니까 차임채권 안 내고 있다는 거죠.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거든요. 2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따라서 차임채권을 이유로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하면 이게 뭐죠? 법정 저당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주의할 점은 두 가지인데 첫째,
법정 저당권은 말 그대로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니까 설정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합니다. 뭐한테? 압류한때. 다만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압류하려면 뭐는 필요하냐면 압류 등기는 필요해요. 따라서 문제지문에서 법정 저당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설정 등기는 필요 없다. 저당권 설정 등기는 필요 없다. 맞는 지문이지만 등기가 전혀 필요 없다는 지문은 X입니다. 왜냐하면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압류하려면 뭐가 되는 거죠? 뭐가 필요한 거죠? 등기가 필요하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채권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하면 이게 뭐가 되죠? 법정 저당권이고요. 법정 저당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니까 설정 등기 없이 발생합니다. 다만 건물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압류 등기는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52조입니다. 자, 임대차는 약자 보호 규정이죠. 따라서 대부분의 규정이 강행 규정이고요. 특히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예요. 물론 특약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유리하다면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법조문이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다 외워야 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 뭐예요? 아닌 것을 기억해 두시는데 뭐죠?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정리하면 임대차는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규정만 임의 규정이고 나머지 규정은 원칙적으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이나 전차에게 불리한 특약은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653조입니다.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뭘까요? 자, 우리가 임대차의 목적은 물건이잖아요. 따라서 여간방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뭐가 되는 거죠? 임대차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라고 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여간방에서 하룻밤 자거나 3박 4일 자는 경우에는 628조 차임 증감 청구권 인정될 이유 없는 거고요. 또 해지 통고의 전천에 대한 통지 이런 것도 인정될 일이 없는 거고 또 차임을 연체했다고 계약을 해지한다. 2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 이런 것도 적용될 수 없는 거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런 것도 인정되지 않고 법정질권 그 다음에 강행 규정 이런 것들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 여기서 또 이걸 또 외워야 되느냐? 적용이 되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간방에 하룻밤 자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는 민법의 대부분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다만 비용 상한 청구권 인정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간방에서 하룻밤 자면서 형광등을 갈았어요. 그러면 형광등 값은 다음날 나가면서 제가 제 돈으로 형광등 갈았거든요. 그 돈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에게 여간방 투숙객에게 뭐는 인정됩니까? 비용 상한 청구권이 인정이 되고요. 비용 상한 청구권 이외의 민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준용 규정 의미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공동 차주의 연대 의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임차인이 여러 명이에요. 동업한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연대에서 채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임대인은 아무한테나 전액에 대해서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원상회복 의무는 뭐겠습니까?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원상회복을 해서 반환을 해야 된다. 이 정도가 되겠죠. 아무튼 이 준용 규정 부분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민법 조문 강의를 마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문은 한 번 듣는 것만으로 부족하고요.
틈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확실하게 될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